흔히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중국. 혹시 그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수십 년 동안 정말 멈추지 않을 것 같던 그 성장 엔진이 요즘 삐걱거리고 있거든요. 과연 중국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2026년 경제계획 안에 그 해답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바로 이 그래프가 지금 전 세계가 중국을 주목하는 이유를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붉은 선 한번 보세요. 예전에 두 자릿수에 육박했던 성장률이 어떻게 둔화되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죠?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에요. 중국 경제에 뭔가 큰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중국의 경제 기적은 정말 끝난 걸까? 오늘 우리는 2026년을 향한 중국의 계획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뜯어보면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중국의 성장 엔진이 지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세계 2위라는 거대한 경제대국에 대체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중국 정부의 처방전을 보기 전에 일단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진단부터 정확하게 해봐야겠죠. 이게 사실 한 가지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좀처럼 꺼지지 않는 부동산 위기, 또 미래 세대를 덮친 최악의 실업난, 사람들이 직업을 꽁꽁 가다버린 소비심리 위축, 그리고 꽁꽁 얼어붙은 투자심리까지 마치 퍼펙트 스톰처럼 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중국 경제를 덮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문제들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서로 연결돼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그 연결고리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한때 중국 GDP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정말 거대한 성장 기둥이었잖아요. 근데 이 파란색 선을 보세요. 부동산 투자가 말 그대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건물 몇 개 덜 짓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전체의 피가 잘 돌지 않게 막는, 뭐랄까 동맥경화 같은 상황인 거죠. 경제에 이런 한파가 불어닥치면 그 칼바람은 가장 먼저 미래 세대한테 몰아치게 돼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 청년들이 지금 거리를 헤매고 있어요. 이렇게 높은 실업률은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활력을 갉아먹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신뢰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공장, PPI도, 그걸 사는 소비자, CPI도 다들 미래가 불안하니까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건 경제가 그만큼 활력을 잃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칫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들이고 있다는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중국 정부, 즉 베이징은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2026년을 향한 그들의 처방전,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베이징이 내놓은 목표는 4.5%입니다. 과거에 막 7, 8%씩 성장하던 중국을 생각하면 이건 상당히 낮은 수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고속 성장의 시대는 끝내고 안정적인 성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아주 분명한 선언인 겁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꺼내든 큰 도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에 돈을 푸는 지출 레버고요. 다른 하나는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금리 다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첫 번째, 바로 지출 레버를 땡기는 겁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정 적자율 목표치를 높여서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얼어붙은 경기를 녹여보겠다는 전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돈을 아무데나 막 뿌리는 건 아니고요. 인공지능 같은 미래 산업에 씨앗을 뿌리고 또 자동차나 가전제품 보조금을 줘서 소비의 불씨를 살리는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스마트머니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구는 바로 금리 다이얼을 완화, 즉 이지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자 부담을 줄여줘서 기업들이 좀 더 쉽게 공장을 짓고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돈의 물꼬를 터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풀면 나랏빚이 늘어나고 반대로 빚이 무서워서 돈을 아끼면 경기가 죽어버리거든요. 지금 중국 경제는 바로 이 외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단기적인 대응들은요, 더 거대한 그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건 단순히 위기를 막는 수준을 넘어서 중국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아주 거대한 수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수술의 설계도가 바로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중국이 어떤 길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미래를 건 마스터 플랜인 셈이죠. 변화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전처럼 무작정 공장을 돌려서 수출하던 양적 성장 모델은 이제 버리고 첨단 기술과 탄탄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한 질적 성장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겠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계획은 세계의 아주 단단한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기술 자립. 둘째, 14억 인구의 힘으로 경제를 이끌고 가겠다는 내수 확대. 그리고 셋째, 이제는 환경과 사회 문제까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이런 거대한 변화가 바다 건너 우리에게는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스마트폰부터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원두 가격까지 세계 경제는 정말 거미줄처럼 얽혀 있거든요. 중국이 기침하면 전 세계가 독감에 걸린다는 말처럼 중국의 이 거대한 실험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중국은 과연 눈앞에 닥친 이 경제 위기를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제 체질 개선까지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그 거대한 실험의 결과에 전 세계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